계산은 거스름돈만 받을 수 있을 정도 하면 되지 않을까요? 왜 계산이 중요한지, 계산을 하면 세상을 어떻게 얼마나 더 정확하게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계산과학자는 세상 만물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미리 예측하고 과학과 공학의 중간쯤에 있는 학문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삭한 과학 정보가 가득한 강연 프로그램 사과나무의 진행을 맡은 저는 유시연입니다. 흔히들 우리는 컴퓨터 시대에 살고 있다라고 얘기하죠. 20세기 최고의 발명품은 컴퓨터다라고 얘기해도 과언은 아닐 겁니다. 그런데요, 현존하는 최고의 슈퍼컴퓨터가 개와 고양이를 구분하지 못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에게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슈퍼컴퓨터에는 또 다른 능력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123만 4,567 곱하기 965만 4,322를 하면 그 답 아시겠습니까? 모르시겠죠. 그죠? 하지만 슈퍼컴퓨터는 1초도 안 돼서 정확한 답을 준다고 합니다. 바로 이런 컴퓨터의 특별한 계산 능력이 세상을 다르게 창조했다고 하는데요. 과연 그 얘기는 무엇일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이 계산과학 이야기를 해주실 오늘의 강연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계산을 통해서 바라본 세상입니다. 오늘의 강연자 이광렬 박사님이십니다.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제가 처음에 100으로 시작하는 막 이상한 숫자를 얘기하면서 답을 아십니까?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런 거 그냥 계산기로 두드리면 되지 굳이 계산해야 되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저희도 계산기를 사용해서 하는데요. 네네. 제가 오늘 강연에서 드리고 싶은 말씀이 계산을 해보면 세상을 좀 더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 네. 이런 얘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래요? 계산기를 두들겨서 하든 손으로 하든 네. 그래서 얻는 계산 결과가 우리에게 새로운 세상을 보게 해주는 그런 얘기들을 드리려고 합니다. 물건 살 때 거스름돈만 제대로 받으면 되는 게 아니군요. 그것도 중요하죠. 네, 그걸 네. 비롯해서 또 다른 계산의 세계. 네, 오늘 박사님 강연 그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과학기술연구원에서 계산과학 연구를 하고 있는 이광렬입니다. 오늘 제가 계산과학을 여러분들께 이제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하는데요. 사실 굉장히 생소하시죠? 계산과학이 뭔지. 그래서 제가 잘 알고 있는 계산과학자들이 뭘 하는지를 설명을 드리면 조금 더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자료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사실 과학자는 어떤 일을 하시는 분들이냐면 자연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 법칙을 찾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 프로의 이름이 이제 사과나무인데 사과나무 하면 떠오르는 과학자가 있으시죠? 누가 떠오르시나요? 뉴턴이 떠오르시죠? 뉴턴처럼 사과나무 아래서 사과가 떨어지는 걸 보고 만류인력의 법칙을 찾아내고 그런 일들을 하시는 분들이 과학자고요. 그럼 공학자는 과학자들이 만든 자연의 법칙을 이용해서 우리들에게 굉장히 유용한 물건들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자동차, 핸드폰 이런 것들을 만드는 분들이 이제 공학자인 것이죠. 계산과학자는 바로 그 자연의 법칙을 이용해서 세상 만물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미리 예측하고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활용할까 하는 것들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공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계산과학은 그런 점에서 보면 과학과 공학의 중간쯤에 있는 학문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아까 이제 사회자께서도 저한테 질문하신 것처럼 계산은 거스름돈만 받을 수 있을 정도 하면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왜 계산이 중요한지, 계산을 하면 세상을 어떻게 얼마나 더 정확하게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좋은 예를 하나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걸 같이 생각을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문제는 바로 달의 궤도에 대한 문제입니다. 달의 궤도에 대해서는 모두 다 잘 알고 계시죠? 초등학교 때부터도 많이 배우셔서 달이 지구 주위를 돌고 있다고 우리가 이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달이 지구 주위를 도는지 한번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계산을 하면 달의 궤도가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좀 더 정확하게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어떤 만물의 어떤 물건의 움직임에 대해서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미치는 힘을 계산해 보면 됩니다. 한 예로 제 양쪽에 사람이 이제 2명 있는데 이 사람이 당기는 힘이 이 사람이 당기는 힘보다 더 많아지면 제가 이쪽으로 가겠죠. 그게 바로 뉴턴의 제2법칙이죠. 힘이 작동하는 쪽으로 가속이 된다 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달에 대해서 태양이 달을 당기는 힘하고 지구가 달을 당기는 힘을 계산을 해보면 달이 어떻게 움직일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 움직이는 힘을 계산하는 방법이 바로 뉴턴이 만들어 놓은 저 밑에 있는 물체 사이의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고 두 개의 물체의 질량의 곱에 비례한다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거기다가 달의 질량, 지구의 질량, 태양의 질량, 태양과 달 사이의 거리, 달과 지구 사이의 거리를 이렇게 넣으면 우리가 실제로 힘이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계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열심히 자료를 찾아서 계산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면 지구와 달 사이의 힘이요. 2.97 곱하기 10의 30승 G예요. 그러니까 중력상수의 10의 30승 배인데 앞에 숫자가 중요합니다. 2.97이죠. 그런데 태양과 달 사이의 힘은 지구와 달 사이 힘의 2배가 넘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달이 지구에 굉장히 가까워서 지구가 당기는 힘이 더 클 것 같은데 태양이 달을 당기는 힘이 더 커요. 이거는 실제 계산해 보지 않으면 우리가 모르는 거죠. 그걸 가만히 생각해 보면 사실은 실제 크기는 이렇습니다. 우리가 태양을 너무 작게 그리는데요. 태양계에서 태양이 차지하고 있는 지위는 너무나도 압도적이에요. 그래서 이 크기를 보시면 이 화면에 나타나지 못할 정도로 큰데 그 왼쪽에 조그만 점 있잖아요. 그게 지구예요. 그 오른쪽에 또 먼지 같은 게 하나 있죠. 그게 달이에요. 그러니까 태양이 얘네들을 끌어당기는 힘이 훨씬 큰 거예요. 그렇게 되면 자 이제 그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지구와 금음이 어딘가요? 기역 위치에 있는 게 금음이죠. 금음이 오게 되면은 태양이 달을 당기는 힘이 지구가 달을 당기는 힘보다 2배가 크잖아요. 그러니까 달이 니은 위치로 움직일 수가 없어요. 태양이 당기는데 어떻게 태양이 그걸 이쪽 사람이 당기는데 내가 이리 갈 수 없잖아요. 그거하고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달이 지구 주위를 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초등학교 때 교과서에서 배우고 사실은 이것도 저희 아들의 초등학교 자연 문제에서 제가 가져온 건데 저 그림은 틀렸어요. 그러면 달은 어떻게 돌까요? 우리가 사실은 관찰을 하는 거는 초승달도 관찰을 하고 보름달도 관찰하고 하연달도 관찰을 하고 그다음에 금음도 관찰하잖아요. 그러니까 관계는 저게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계산한 힘하고 서로 상반되지 않게 움직일 수 있는 달의 궤도는 어떤 것일까요? 여기에 바로 계산을 함으로써 우리가 새로운 고민을 시작하게 됩니다. 새로운 우주에 대해서 새로운 것을 생각하게 되고 새로운 사실을 찾게 되는 것이죠. 그게 바로 계산의 중요성입니다. 사실 정답은 보시는 것처럼 달과 지구가 모두 다 태양을 중심으로 돕니다. 왜냐하면 태양이 압도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태양이 당기는 힘이. 그런데 달이 지구에 너무 가깝게 있기 때문에 그 돌면서 그 타원 궤도를 도는 게 아니라 지구 때문에
1년에 12번이 약간 찌그러지는 거예요. 타원이 약간 찌그러져 있어요. 그래서 저희 그림에서 보시면 저 가운데 왔을 때가 저 상현달이고 보름달이고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그렇게 돌고 있죠. 제가 이 예에서 보여드리고자 하는 것은 왜 우리가 계산을 해야 하는가, 왜 계산을 하는 게 자연과학에서 중요한가 하는 말씀을 드리려고 좋은 예로 보여드렸어요. 우리에게 우리의 자연계에 대한 완전히 새로운 생각을 하게 만들죠. 계산을 하면. 그래서 계산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과학기술에서는 계산이 특히 중요합니다. 이제는 제가 몇 가지 저희가 연구하고 있는 예들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연구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실리콘 서피스에 탄소의 축구공처럼 생긴 탄소의 나노 축구공을 증착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저희가 만들고 싶은 건 뭐냐면 나노 축구공이 적당히 들러붙어서 걔가 그 어떤 보호층을 만들어주기를 저희가 바라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얼마나 빠른 속도로 저 축구공을 그 표면에 쏘아야만 우리가 원하는 그런 구조를 만들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찾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계산을 하는 데에도 모든 원자와 원자들 사이에 서로 작용하는 힘이 어떤지, 아까 달의 움직임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달에 미치는 힘을 계산한 것처럼 저 원자들의 움직임을 계산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 원자에 미치는 주변 원자들의 영향을 모두 계산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4km, 초속 4km의 속도로 축구공을 빵 쏘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영화로 만들어서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제가 보여드리는 이 영화는 1피코세컨드, 즉 10억 분의 1초 동안 그런 4km, 초속 4km의 속도로 저런 축구공을 실리콘 표면에다 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4km의 속도면은 합성이 되지 않고 튕겨나가잖아요. 저기서 보시는 것처럼.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속도를 좀 더 높이자. 그래서 더 높여요. 더 높여서 이번에는 초속 6.9km의 속도로 쏘는 겁니다. 그렇게 쏘면은 탄소 축구공이 약간 결합이 깨지면서 서로 엉겨붙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런 일들을 반복하면 우리는 축구공으로 된 어떤 막을 만들 수 있겠구나 하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이런 복잡한 것들을 우리가 계산을 통해서 보게 되는데 여기에 우리가 또 더 속도를 높여서 그러면 초속 12.6km의 속도로 쏘면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죠. 12.6km의 속도로 쏘면은 너무나도 속도가 커서 완전히 뭉그러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실리콘의 표면도 다 부서져 버리고 아톰 수준에서. 그래서 저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면 우리가 실험을 하시는 분들한테 어느 정도의 속도로 축구공을 쏘십시오. 그러면은 당신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고 예측할 수가 있죠. 계산 과학이 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분야 중에 하나가 신약을 개발하는 분야입니다. 그 다음 동영상은요. 그 병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냐면 병이라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단백질의 일부가 부서지거나 일부에 문제가 있을 때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약은 어떤 일을 하냐면 그 단백질에 약의 분자가 가서 적당히 붙어서 그 문제가 되는 부분들을 이렇게 막아줄 때 약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미리 찾아내기 위해서 이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런 시뮬레이션을 해요. 저기서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약의 분자고요. 그 리봉으로 되어 있고 복잡한 것이 단백질이에요. 그래서 단백질에 문제가 되는 부분을 우리가 설계한 저런 약 분자가 제대로 이렇게 막아주고 있구나, 문제가 되는 부분을 잡아줄 수 있구나 하고 미리 알게 되면 그 다음부터 저게 정말로 실제로 그렇게 작동을 하는지 동물 실험도 하고 인체 실험도 해서 우리가 이제 신약을 개발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약을 개발하는 부분 또 재료를 개발하는 부분에서 이런 그 계산들이 우리에게 그런 새로운 실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보여줌으로써 우리에게 많은 도움을 주고 있죠. 물질들이 그 특성들을 결정하는 것은 또 전자들의 분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전자들의 분포는 제가 앞서 보여드린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한 문제예요.
전자들은 양자역학에 의해서 결정되잖아요. 그런데 한 예로 저 왼쪽 위에 있는 물 분자를 한번 보세요. 물 분자에 속해 있는 전자의 개수가 무려 수소에 하나씩, 그 다음에 산소에 14개 해서 16개의 전자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보는 거예요. 아까 지구, 달, 태양은 3개만 있으니까 계산이 간단했지만 이건 굉장히 복잡해지죠. 그래서 이런 계산들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슈퍼컴퓨터를 써야 됩니다. 그래서 슈퍼컴퓨터는 어마어마한 용량의 슈퍼컴퓨터를 사용하게 되고요. 전 세계의 슈퍼컴퓨터들이 서로 연결해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컴퓨터는 요새 현대 기술에서 없어서는 안 될 이제 물건이 됐는데요. 특히 보시는 것처럼 예에서 보여드리는 것처럼 자동차 충돌 실험도 옛날엔 실제로 충돌을 했는데 요새는 컴퓨터에서 다 시뮬레이션해서 한 다음에 마지막에 한 번만 튕겨봅니다. 비행기를 만들 때도 비행기를 먼저 컴퓨터 안에서 다 만들어요. 그리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조종사까지 집어넣어요, 컴퓨터에다가. 그 조종사가 조종을 잘 할 수 있는지를 보고 그리고 나서 비행기를 실제로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런 것도 있고요. 또 마지막 예에서 보여드리는 것은 별들의 운명에서 마지막 단계에서 별들의 슈퍼노바가 돼서 폭발을 하는데 그 폭발은 우리가 사실은 관찰하기가 어렵잖아요. 그 1억 년 뒤에 일어나는 일일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을 이제 시뮬레이션을 하게 되죠. 저희는 이런 기술들을 이용해서 사람들이 실제로 실험을 하지 않고 컴퓨터를 이용해서 가상의 실험을 할 수 있는 실험실을 만들고 있습니다. 여기 보여드리는 것처럼 그런데 우리가 웹페이지에서 전 세계의 모든 과학자들이 여기에 연결을 해서 와서 자기가 원하는 실험들을 해보고 아까 보여드렸던 그 분자의 도킹 실험 혹은 축구공을 합성하는 실험 이런 것들을 실제로 해볼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을 만들고 있고요. 그것을 저희가 키스 가상 실험실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밌는 얘기를 한마디 더 드리면서 계산과학에 대해서 얘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원자의 질량, 원자의 전하, 원자의 특성을 알고 원자와 원자 사이에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는지를 알고 그다음에 그 원자들이 어떤 환경에 있는지를 알면 우리가 물질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이해할 수 있었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이 사회 구성원의 특징들을 우리가 다 알고요. 그리고 사회 구성원 간의 관계를 알고 그 사회 구성원들 간의 구성원들이 어떤 환경에서 살고 있는지를 알면 우리는 그 사회가 어떻게 변할지를 원칙적으로는 시뮬레이션 할 수 있습니다. 가볍게 한 예를 드리면 이 강의실에 와 계신 모든 분들의 속성을 제가 다 알고요. 그리고 그 각각의 관계, 누구는 엄마와 아들의 관계, 친구의 관계, 누구는 서로 안 좋아하는 관계 이걸 다 알고 의자가 이렇게 분포되어 있다는 걸 알게 되면 저희는 여러분들이 와서 어떻게 앉아 계실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원칙적으로는. 그래서 이런 계산의 방법론을 이용해서 사회 현상을 이해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도 같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가 계산과학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를 드렸습니다. 네, 좋은 시간이 되셨기를 바라고요. 네, 감사합니다. 이광렬 박사님의 강연이었습니다. 강연을 듣고 나니까요. 어렵네요. 그러셨어요? 네, 어려운데 굉장히 중요하네요. 네, 네. 이 자연에 숨겨진 그 비밀 같은 것을 이 계산을 잘 이용하면, 계산과학을 이용하면 밝혀낼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지막에는 어찌나 점쟁이 같은 말씀을 하시는지 제가 깜짝 놀랐는데요, 교수님. 그러면은 왜 그 예전에 매트릭스라는 영화 있지 않았습니까? 네. 네, 그 매트릭스도 약간 뭐 수학적인 그 매트릭스에 관한 이야기인데 네. 이런 계산과학을 이용하면 아까 어디에 앉을지 아신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미래에 일어날 일을 예측하는 게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실제로 그런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나라가 언제쯤 통일이 될까요? 근데 네.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아까 전제로 제가 말씀드린 게 구성원의 특징을 다 알아야 하고 구성원들의 관계를 알아야 되죠. 그러니까
김정은 씨와 우리 박근혜 씨가 서로 어떤 관계인지를 우리가 좀 더 정확히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네. 그런 것, 그 다음에 환경을 알아야 되니까 또 주변 환경에 대해서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사회 현상을 이렇게 시뮬레이션 한다는 것은 생각처럼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앞으로 그 일이 가능해질 수 있는 환경이 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스마트폰을 많이 쓰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스마트폰을 통해서 각각의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에 대한 정보들이 굉장히 많이 축적되고 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분들이 개개인에 대해서 추적하는 것은 불법이지만 통계적으로 이 사회를 구성하는 분들이 어떤 행동을 하는지를 우리가 알게 되면 이 사회가 어떻게 될 거라는 것을 우리가 예측할 수 있게 되겠죠. 언젠가는 그 일이 가능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그런 분야에 대해서 연구를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래를 예측하는 일은 굉장히 간단한 일인데 단지 데이터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직 그렇죠. 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예, 네. 예. 빅데이터 덕분에 가능해질 수도 있죠. 네. 이 스마트폰 나쁜 거 아니에요? 저의 비밀이 어딘가로 유출시키고 있는. 실제로 그럴 수 있고요. 그런데 어떤 개인을 추적해서 하게 되면 그거는 나쁜 짓이 되는데요. 전체 여기에 계신 분들을 전체를 통계적으로 분석하는 것은 그렇게 나쁜 일이 아니죠. 그러면 전체에 대한 이해의 깊이를 넓혀주니까요. 네. 재미난 얘기가 참 많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의 궁금한 질문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느 분 질문을 먼저 받을까요? 네. 저 뒤쪽에 계신 분께 마이크를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강연 정말 잘 들었고요. 네, 감사합니다. 아까 빅데이터 말씀하셔서 궁금한 게 있는데, 혹시 지금 사회과학, 그러니까, 사회 현상? 네, 사회 현상을 이제 분석하시는데 실제로 사용되고 있는 그런 프로젝트나 뭐 사업이 있는지, 뭐 예를 들면 기업에서 마케팅에서 활용한다든가 아니면 뭐 미국의 CSI에서 그걸 사용하고 있다던가 혹시 그런 사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희가 하고 있는 그런 프로젝트 중에 하나는 조류 독감이 우리나라에 어떻게 퍼질 것인가 하는 것들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새들의 움직임에 대한 통계적인 데이터들을 가지고 우리 사회에 조류 독감이 생기면 어떻게 퍼질지, 혹은 수족구가 발생하면 고속도로에 어디를 차단해야 그게 퍼지는 걸 막을 수 있을지, 이런 시뮬레이션. 그게 사실은 사회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이슈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몇 년 전에 있었던 H1N1 그 신종 플루가 네. 서울에서 퍼질 때 그때 약을 어떻게 투입해야 돼, 백신을 어떻게 투입해야 되는지가 굉장히 논란이었잖아요. 그걸 사실은 저희가 서울시에서 어떻게 퍼질지를 시뮬레이션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시뮬레이션해서 본 일도 있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 사회의 큰 문제들을 이런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많은 가능한 해법을 저희가 제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예측을 많이 하는 게 날씨가 아닐까 싶어요. 그렇죠. 네. 날씨 예보하는 게 그게 슈퍼컴퓨터라면서요. 네, 예.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슈퍼컴퓨터가 기상청에 있습니다. 아하. 근데 사실은 슈퍼컴퓨터에 대해서는 소문이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자동차 충돌 실험이 기업체에서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근데 기업체에서는 자기네들의 개발 능력이 컴퓨터 용량하고 관련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네가 어느 정도의 컴퓨터를 갖고 있는지 자체가 비밀이에요. 그래서 어쩌면 우리나라 산업체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좋은 컴퓨터를 갖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네, 지금 공식적으로 알려진 거는 기상청이 가지고 있는 슈퍼컴퓨터가 가장 좋은 컴퓨터죠. 그래서 우리나라 요새 일기예보가 잘 맞지 않나요? 네, 굉장히 잘 맞습니다. 많이 좋아졌어요. 네, 많이 좋아졌어요. 많이 좋아졌어요. 네. 네. 정말 박사님 말씀을 듣고 나니까요. 그 계산이라는 게 거스름돈 받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앞일을 예측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정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재밌는 강연해 주신 이광렬 박사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수학 안 좋아하시죠?
수학 울렁증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나는 인수분해 이후로는 수학을 포기했다 하는 학생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어머님들 혹시 어떨까요? 우리 자녀들에게 학습지와 학원만 강요할 것이 아니라 이렇게 계산과 관련된 재미난 이야기들을 들려준다면 수학에 대한 호기심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인류는 이렇게 수학과 과학을 통해서 멋진 기적들을 많이 실현해냈는데요. 그 재미난 이야기들 앞으로 사과나무에서 좀 더 재밌고 쉽게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과나무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네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